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준영이와 부유한 민준 씨가 동시에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택했고 준영이는 크게 분노하며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마라는 말을 남겼죠. 6년 후 우리는 재회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유정, 올해 22살입니다. 작은 도시의 한옥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억여만 원. 방세와 식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늘 병원비가 나갑니다. 그 부담은 저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죠. 제 가장 큰 소원은 돈을 더 많이 벌어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치유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준영이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습 정비공으로 일하며 저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엉덩이를 맞대고 자랐고 준영이는 늘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누가 저를 괴롭히면 그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화를 냈죠. 저는 그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부모님도 준영이가 성공하면 우리 둘을 맺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준영이가 제가 원하는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는 휴대폰만 붙들고 게임을 했죠. 젊을 때 기술을 더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는 매일 유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저냥 살면 돼. 뭐 그리 아등바등 살아. 준영이는 여러 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늘면 월급은 저절로 오를 거야. 그때 우리 둘이 돈 모아서 보증금 내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면 좋지 않을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난달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입원 보증금만 4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석 달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1억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친구들과 공동으로 게임기를 사느라 돈을 다 써서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를 도와준 사람은 가게의 단골 손님인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가장 큰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온화하고 우아했으며 가게에 올 때마다 늘 정중했습니다. 그날 그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모습을 보고 사정을 들은 후 바로 50만 원을 제게 건네주며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동했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유정 씨는 효심 깊은 따님이니 도와드릴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 씨는 가끔 가게에 들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제게 말을 걸어 부모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몸조리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퇴근 후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준영이와 민준 씨가 둘 다 처마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그들의 옷을 절반쯤 적셨습니다. 준영이 손에는 축 늘어진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민준 씨는 큰 우산을 쓰고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할 말이 있어. 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남매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로 좋아해. 몇 년만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너랑 어르신들을 잘 살게 해줄게. 저는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은 시큰거리고 복잡했습니다. 준영이의 고백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며 제가 떠올린 것은 어머니 병원 침대 옆에 노인 진료비 고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늘 노력을 거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 씨가 한 발 앞으로 걸어와 보온병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이건 저희 집 아주머니가 끓인 닭백숙이에요.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서 몸보신하세요. 유정 씨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유정 씨가 강인한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유정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유정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유정 씨를 그리고 유정 씨 가족을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꾸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따뜻한 보온병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준영이의 초조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했습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 준영이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 여자 많아. 그냥 널 가지고 노는 거야. 우리는 같은 처지잖아. 나는 너한테 진심이라고. 준영 씨, 말 조심해요. 민준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정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정 씨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강요한다고? 준영이는 눈이 빨개졌습니다. 유정아, 어릴 때 내가 널 어떻게 지켜줬는지 잊었어? 우리가 함께 고생했던 날들을 잊었냐고. 저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네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준영이를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잊지 않았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엄마 병도 기다려주지 않아. 준영이의 진심은 믿지만 그의 안일함은 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않아. 준영아, 미안해. 저는 코를 훌쩍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나도 기다릴 수 없어. 말을 마친 저는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민준 씨와 함께 할게요. 준영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고 이내 엄청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유정, 그는 목소리마저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정말 그 사람을 선택해? 내가 가난하다고 싫은 거지? 너 같은 속물 같은 여자는 난 네가 가난해서 싫은 게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었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네가 노력하지 않는 게 싫어.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너는 한 번도 듣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치료비가 필요하고 나는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줄 수 없어. 좋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준영이는 분에 떨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장미를 맹렬히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유정, 오늘 내가 한 말 기억해둬.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마라. 6년, 딱 6년만 시간을 줄게. 6년 뒤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1년배는 더 잘 나갈 거야. 그때 오늘 네 선택을 후회하게 해줄게. 말을 마친 그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빗물은 그의 몸에 쏟아져 분노와 좌절감을 씻어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서서 더욱 세차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유정 씨는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있으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우산 아래 기대어 그의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은 텅 빈 듯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저와 준영이 사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준영이의 그 한마디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마라 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밝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죠. 그는 제게 난행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왔고 제가 예전에 살던 낡은 월세방보다 1영영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없을까가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 불안감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이제 이곳은 유정 씨 집이에요. 내일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유정 씨 부모님을 뵙고 더 좋은 병실로 옮겨드리고 최고의 의사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따뜻한 물잔을 잡고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민준 씨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수저였고 저는 작은 도시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가 함께한다는 소식은 나에게라도 단듯 작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 가게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뒤에서 저를 수군거렸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살던 월세방에 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웃 직장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민준 대표님 같은 금수저를 낚아채다니. 하지만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준영이를 그렇게 쉽게 버린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민준 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으려다 다시 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마도 돈만 밝히는 속물로 보였겠죠. 더 화가 나는 것은 준영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서 그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가 가난해서 민준 씨를 따라 도망갔다고, 제가 원래부터 돈을 밝히는 여자였고 예전에 그에게 잘해줬던 것은 모두 연기였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답니다. 예전에 저와 친했던 친구가 몰래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준영이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나중에 민준 씨에게 버림받으면 울면서 그에게 빌어도 그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저를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이렇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십수년의 정이 그의 눈에는 그렇게 하찮았던 걸까요? 민준 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저를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는 유정 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이곳을 떠나 서울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작은 도시는 비록 작지만 제 뿌리가 있고 제가 익숙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과 준영이의 오해를 생각하니 떠나는 것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울로 가요. 일주일 후 민준 씨는 부모님의 전원수속을 박아주었고 저를 데리고 20년 넘게 살아온 작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날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제가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제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당분간은 일할 생각 말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고 제가 그에게 의존하는 기생충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 생각을 말하자 그는 저를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정 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저는 항상 유정 씨를 지지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지 아래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학력자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 기술도 없었기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회사의 면접을 봤지만 월급이 너무 적거나 업무 내용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특히 불안했습니다. 민주 씨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사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에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 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저를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어 제게 물었습니다. 유정 씨, 예전에는 작은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전에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판매원이요? 확실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제 민준이와 함께하니 그런 힘든 일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집에서 민준이 잘 돌보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제 출신을 무시하고 제가 민준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색함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유정 씨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해요. 저는 유정 씨를 지지합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 식사는 제게 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밤에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생각이 좀 보수적이셔서 그렇지 악의는 없으세요. 유정 씨가 뭘 하든 저는 지지할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제가 너무 무능해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찾고 심지어 민준 씨 어머니께 무시까지 당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유정 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단지 아직 적절한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해요. 저는 유정 씨가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준 씨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민준 씨에게도 그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시장 마케팅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저만의 터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이 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마케팅 학원에 등록한 후 저는 매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식 포인트를 외우고 밤에는 수업을 마치고 자정까지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학원 선생님을 따라 실습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늘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정말 힘들면 자신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있었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학원 수료증과 실습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마케팅 전문직에 취직했습니다.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좋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은 2~5억만 원. 많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기에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정장 차림에 깔끔한 화장을 하고 회사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부서의 이 부장님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꽤 엄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리로 안내한 후 간단하게 업무를 지시하고는 스스로 업무를 익히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의 동료들은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이었고 몇몇은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알게 모르게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여자 동료에게 질문을 하니 그녀는 저를 겼는지라는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이 문제 아주 기초적인 건데 학원에서 안 배웠어요? 그녀의 말투에 담긴 경멸에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그 말을 묵묵히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자빌도 제가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자료를 찾거나 선생님께 물어서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중요한 홍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그중 한 소규모 부분을 제게 맡겼습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저는 밤샘 근무를 사흘 연속으로 하며 모든 데이터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보고서도 7번이나 수정해서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이 부장님은 제 보고서를 한참 동안 보더니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유정 씨, 이렇게 성실할 줄은 몰랐네요. 이 보고서 정말 훌륭합니다. 어떤 베테랑 직원보다도 잘했어요. 이 부장님의 인정을 받으니 제 마음은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부서의 장미라는 여자 동료가 제 보고서의 몇 군데를 수정하고는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이 부장님께 제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님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전체 회의에서 장미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때 불에 떨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어나서 그녀의 행동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제가 시기하는 사람으로 비난받을까봐. 민줄 씨는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저녁에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까요? 민준 씨는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유정 씨, 직장은 원래 이래요. 늘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예정 씨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와 수정 기록을 모두 잘 보관해 두세요. 내일 이 부장님께 가져다 드리면 부장님께서 유정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민준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원본 데이터와 수정 기록을 정리해서 이 부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부장님은 그것을 본 후 얼굴색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부서 회의를 열어 모든 직원 앞에서 장미의 행동을 폭로하고 장미에게 제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장미는 얼굴을 붉히며 마지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며 제 마음에는 조금도 통쾌함이 없었고 그저 피곤함만 느껴졌습니다.
이 부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유정 씨는 좋은 인재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회사가 유정 씨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사무실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존경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충분히 노력하면 분명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민준 씨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정 씨, 지금 직장도 있고 꽤 열심히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유정 씨와 민준이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너무 커요. 우리 구씨 집안은 비록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있는 집안이에요. 민준이의 아내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유정 씨처럼 그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어선 안 됩니다. 저는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속의 억울함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노력할 거예요. 민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노력이라고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정 씨의 출신은 바꿀 수 없어요. 민준이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집안도 좋고 학력도 높아서 민준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는 유정 씨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떠나서 그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절대로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민준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행동으로 제가 민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거예요. 민준 씨 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가버리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돌아와서 제가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의 말을 모두 전했고 그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유정 씨, 저희 어머니 말 듣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정 씨 그 자체이지 유정 씨의 출신이나 학력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유정 씨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의 말은 마치 강심제처럼 제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께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유정,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잡고 민준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점점 제 업무는 더욱 뛰어나졌고 몇 분기 연속으로 회사 우수 직원상을 받았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새 옷을 사드리고 심지어 간병인을 고용하여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게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다만 가끔은 준영이가 생각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절의 제 모습, 비 속에서 분노했던 그의 얼굴, 그리고 그가 남겼던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까지.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반 직원에서 부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제 밑에 5명의 팀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배 이상 올랐고 회사 주식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도 안정되었고 간병인이 그분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가서 그분들을 뵐 수 있었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민줄 씨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일을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늘 집에서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회사까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강인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 앞에서 사장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친구처럼 조언을 해주고 저희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지방시장을 개척해야 했는데 사장님이 제게 그 책임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이곳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매우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 씨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고민을 눈치채고는 먼저 제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이건 자신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예요.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자주 유정 씨를 보러 갈게요. 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지지를 얻자 저는 이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방에서 보낸 1년 동안 민준 씨는 매달 시간을 내어 저를 보러 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올 수 없을 때면 매일 밤 영상 통화를 걸어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제가 업무상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현지 시장 환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새로 구성된 사람들이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민줄 씨의 격려와 제가 처음 가졌던 결심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1년의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회사가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회사는 저를 승진시켜 월급을 올려주었고 마케팅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회사에서 가장 젊은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축하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은 모든 직원 앞에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유정 씨는 우리 회사의 영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저를 매우 로맨틱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갑자기 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여러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는 크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가 매우 빛났고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유정 씨, 민준 씨의 목소리는 약간 매여 있었습니다. 유정 씨를 안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한 명의 작은 판매원에서 오늘날 독자적인 부장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유정 씨는 강인하고 선량하며 제가 만난 최고의 여성입니다. 저는 유정 씨를 평생 보살펴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민준 씨는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고는 일어나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마침내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행복은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약혼 후 저는 결혼 전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을 모두 정리하고 싶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업계 교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유명 기업의 사장님들과 고위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류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탕비실에 물을 뜨러 갔다가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준영이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영이 말이야. 그 사람 지금 정말 대단해졌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자동차 정비소에서 나온 후 직접 자동차 튜닝 회사를 차렸는데 짧은 몇 년 만에 사업이 번창해서 지금은 업계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 됐대. 다른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듣자 하니 그 사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 창업 초기에는 매일 4시간밖에 못 자고 시장을 뛰어다니고 고객과 상담하고 모든 걸 직접 했대. 지금은 좋아졌지. 회사가 점점 커져서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달한대. 그 가난했던 애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 듣자 하니 예전에는 중마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가난하다고 싫다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대. 지금은 아마 후회 막심할걸?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을 지켜서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지 않고 묵묵히 물을 떠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오자 민준 씨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했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든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삶이나 잘 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준영이의 그 한마디에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6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약 정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류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과 결혼 준비에 쏟았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도 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더 이상 준영이와 엮일 일은 없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우리가 다시 만날 순간을 예상치 못한 사이에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회사는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협력사는 업계에서 유명한 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협력사 대표 명단을 본 순간 제 눈동자는 순간 커졌습니다. 명단에는 준영이의 이름 2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단에 준영이의 이름 2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손에 들려 있던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는 깜짝 놀라 서둘러 몸을 굽혀 서류를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유정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협력사 대표가 준영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재회할 줄이야. 민준 씨는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저녁에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일을 모두 말했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만약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매우 중요했고 제 본부장 승진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한다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속에는 응어리진 무언가가 있어서 지금의 준영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고 제가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마주해야 할 일은 결국 마주해야 해요. 제가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꼭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큰 돌덩이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는 일주일 뒤 저희 회사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섬세한 화장을 해서 스스로가 당당하고 침착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설 때 제 손바닥에서는 여전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고 말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준영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낡아빠진 옷을 입고 경멸 어린 눈빛을 하던 자동차 정비소 수습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여유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그는 분명히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동자가 맹렬히 수축하고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마지막에는 제 손에 끼워진 반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상황을 소개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영이는 협력사 대표로서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깊어졌으며 말은 조리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향했고 그 속에는 심사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불편함을 꼭 참으며 그의 말을 경청했고 가끔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 발언은 간결하고 핵심을 찔렀으며 양측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준영이가 먼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6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명품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큰 회사의 부장님이 되다니 민준 씨를 따라다니니 확실히 잘 살게 되었나 보군요.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고 예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 아니 준영 대표님. 지금의 제 모든 것은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스스로 노력이라고요. 준영이는 비웃었습니다. 유정 씨,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마세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유정 씨가 있었을까요? 그때 유정 씨는 제가 가난하다고 싫다고 망설임 없이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갔죠. 이제 와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하다니.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마음속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그때 너와 헤어진 것은 네가 가난해서가 아니야.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였어.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너는 한 번도 듣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치료비가 필요하고 나는 기다릴 수도 허비할 수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준영이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그때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습공으로 일했던 건 경험을 쌓는 중이었어. 내가 지금의 성공을 이룬 건 모두 내 스스로 한 발 한 발 노력해서 얻은 거야. 너처럼 지름길로 가서 남자에게 의존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분에 떨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평사원에서 팀장까지 매일 야근하고 밤샘 근무를 몇 번이나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너는 전혀 몰라. 나는 단 한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 적 없어. 내가 의존한 건 내 두 손과 내 머리였어. 그래? 준영이는 눈썹을 치켜떴고 그의 눈빛에는 비아냥거림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럼 민준 씨가 너에게 뒷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너 같은 작은 도시의 판매원이 이렇게 큰 회사에 들어와서 팀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유정,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바보로 알지 마.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갑자기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비록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순수했던 준영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비꼬고 독설을 내뱉는 온몸의 돈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저를 뒤에 세우고 준영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대표님, 말씀 조심하세요. 유정 씨의 능력은 회사 전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녀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것은 모두 그녀 스스로의 노력 덕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다면 이 협력 프로젝트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준영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하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 대표님, 저는 그냥 유정 본부장님과 예정을 나누는 중이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유정 본부장님을 감싸는군요. 이렇게 간사한 여자를 당연히 아까워하겠죠. 모욕당하게 내버려 둘 리 없겠지. 준영아,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품격이라는 게 없어? 우리는 지금 협력 관계잖아. 개인적인 감정은 제쳐두고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준영이는 저를 곁눈질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6년 동안 우리는 모두 변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성공했지만 예전의 순수함과 선량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난 후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준영이와 나눴던 대화만 가득했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더욱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점점 더 가혹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일부러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곤란함을 눈치채고는 먼저 발언권을 넘겨받아 준영이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준 씨는 기세가 매우 강했고 논리가 명확하며 말솜씨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준영이가 제시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영이는 자리를 뜨면서 일부러 제 옆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유정,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그때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언젠가 내가 네게 네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려줄 거야. 내가 민준 씨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너를 예전의 삶으로 돌려놓을 거야. 저는 그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아, 두고 볼게. 하지만 내가 말해줄게. 민준 씨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없을 거야. 그는 저를 맹렬히 노려보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정 씨,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은 성공했지만 마음속의 집착이 너무 깊어서 조만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준영이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원한은 이미 6년이나 되었고 이번 재해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이의 앙금은 아마도 한동안 더 지속되어야 완전히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이 앙금의 해결 방식이 이렇게 예상 바뀔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영이의 위협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불안감을 눈치채고 매일 저와 함께하며 자신이 있다면 준영이가 저와 제 가족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것은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회사와 준영이 회사와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 추진 회의는 준영이 회사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팀을 이끌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이는 직접 문 밖까지 나와 맞이했고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영이 회사는 극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등 곳곳에서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끌고 회사를 둘러보며 걸으면서 자랑했습니다. 유정 씨, 보세요. 이게 제가 직접 일궈낸 회사입니다. 그때 유정 씨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유정 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쉽네요. 유정 씨는 안목이 없어서 민준 씨를 선택했죠. 비록 며칠 좋은 날을 보냈겠지만 결국 남의 밑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그의 소위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인가요? 추진 회의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준영이는 여전히 저를 겨냥했고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하나하나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의 원래 한 다른 권리 계획을 보름 안에 완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보름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이 계획은 많은 시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완성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왜요? 유정 본부장님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는 건가요? 준영이는 눈썹을 치켜떴고 말투에는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무능하다고 무시하더니 지금 보니 유정 본부장님도 별거 아니네요. 아니면 고 대표님이 너무 잘 보호해줘서 이 정도 압력도 견디지 못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바라보았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협력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닙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확실히 불합리합니다. 저희가 기간을 적절히 단축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20일은 필요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보름입니다. 준영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유정 본부장님이 못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아예 이 협력을 포기하든가요. 저와 협력하고 싶어 안달난 회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너무 지나치지 마.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계속 고집한다면 협력은 정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유정 씨, 민준 씨가 저를 잡아당기며 진정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영이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왜요? 제 말이 맞았나요? 유정 씨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네요. 조금도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민준 씨가 도대체 유정 씨에 뭘 보고 반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그때 유정 씨를 빼앗아갔을 때 보물을 주었다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모르셨죠? 그때 저와 사귈 때도 늘 제가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때 무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정 씨 차례가 왔겠어요? 준영아, 입 닥쳐. 저는 분을 떨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네가 가난하다고 불평한 적 없어. 내가 불평한 건 네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었어. 네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거야. 노력하지 않는다고? 준영이는 비웃으며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건 제가 그때 창업했던 계획서입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죠. 그때 저는 이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시작 자금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단 한순간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서서 민준 씨를 따라갔죠. 결국 제가 가난하다고 쉬웠던 거 아니겠어요? 모두들 서류를 집어들고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며 머릿속이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이 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가 어째서 제가 그때 썼던 창업구상과 그렇게도 비슷할까요? 그때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의류 체인점을 열고 싶다는 그때 체인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의류 체인점을 했었고 고객 등급을 했었고 고객층 등 상세한 구상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준영 상세한 구상을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 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내가 그때 너에게 말했던 거야. 네가 어떻게 그걸 이것처럼 말할 수 있어? 준영이는 비웃었습니다. 유정 씨,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 잘하네요. 이건 분명히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건데 유정 씨와 무슨 상관이죠? 그때 유정 씨는 불평만 할 줄 알았지 뭘 할 줄 알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상세한 구상을 노트북에 적어두고 스케치까지 그렸어. 너는 그때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노트북을 테이블에 던져버렸잖아.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준영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어떤 노트북도 몰라. 이 계획서는 내 스스로의 성과야. 유정 씨, 지금 제가 성공하니까 제 것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입이 바싹 마르고 마음속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그때의 일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준영이와 한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유정이라는 멍청한 여자애는 내가 정말 자기랑 같이 창업할 거라고 믿었어. 그 여자의 구상은 확실히 괜찮았지만 그걸 실현할 능력이 없었지. 내가 그 여자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와서 조금만 수정하니 내 창업 계획이 됐어. 지금 나는 성공했는데 그 여자는 민준 씨를 따라 다른 사람의 부속품이 됐으니 정말 우습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정 씨가 알게 될까봐 두렵지 않아? 알면 어때?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증거도 없으니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게다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아마 그때 그 일은 벌써 잊었을걸.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준영이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정 씨의 창업 구상을 훔친 후 투자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제 친구였습니다. 그는 준영 대표님 인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분의 대화를 녹음해뒀고 나중에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준영 대표님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준영 대표님은 도가 지나쳐서 유정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유정 씨의 노동 성과를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그때 준영이는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창업 구상까지 훔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비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영이는 저를 보며 얼굴에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유정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너무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됐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아, 네가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 십수년의 정이 네 눈에는 이렇게 하찮았던 거야? 너는 내 구상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내가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어. 나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어릴 적 정에 미안하지도 않냐고? 준영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유정 씨의 창업 구상을 훔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저희가 천천히 따져볼 겁니다. 이 협력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가 공식적으로 철수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녹음 파일과 증거를 가지고 산업협회에 신고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준영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알릴 것입니다. 준영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6년 동안 애써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폭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통쾌함이 없었고 그저 끄감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었던 중마고우는 결국 제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침내 그때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준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그의 회사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하던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바른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제가 그때 옷가게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줄곧 제가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영아, 너는 이 노트북을 모른다고 했지? 저는 노트북을 펼쳐 날짜와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 이건 6년 전 날짜야. 내 창업 구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그린 운영 방식 스케치도 있어. 그리고 네 계획서의 핵심 내용과 똑같아. 네가 훔쳐간 게 바로 이 노트북 안의 내용이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어 노트북 안의 내용을 보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원래 유정 본부장님 구상이었잖아. 준영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어? 너무 비겁하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공하고 오히려 남을 비방하다니. 준영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그 노트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구상을 너에게 말해준 것은 너를 믿었고 너와 함께 노력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내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내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돌아서서는 몰래 그걸 가져가서 네 것처럼 창업했지. 너는 내 구상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헛소문을 퍼뜨려서 내 명예를 훼손했어. 준영아, 너의 성공은 내 고통과 실을 위해 세워진 거야. 너는 편안하게 지냈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지푸르게 변하고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주 씨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민주 씨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하려는 겁니까? 준영이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미 성공했어. 나는 지금 수십억 원대 자산가 사장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이 구상이 그 여자 것이라고 해도 그걸 실현할 능력은 없어. 내가 없었으면 이 구상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을 거라고. 틀렸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봐. 이건 내가 작년에 서입한 의류 브랜드야. 이 구상을 그대로 적용했어. 지금 벌써 10개 지점을 열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량 모두 아주 좋아. 나는 이 구상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더 잘 해냈어. 내가 너를 일찍 폭로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내 한계를 시험했고 결국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준영이는 제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브랜드 자료를 보며 눈을 크게 떴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때의 구상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마디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저는 이미 준영 대표님의 모든 행동과 녹음 파일, 그리고 노트북 증거를 산업협회와 관련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준영 대표님과 협력 관계에 있는 몇몇 퇴사의 연락회사에 몇몇 관계에 있는 몇몇. 지금 그들은 이미 준영 대표님과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준영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두 다리에 힘이 풀려가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협력사를 잃고 산업협회의 처벌까지 더해지면 자신의 회사가 곧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회사, 내 피땀, 당신의 피땀.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피땀은 훔친 거야. 당신이 비열한 수단으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잃게 될 거야. 도덕적 양심이 없고 사기와 절도로 성공한 사람은 영원히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준영이 회사 핵심 직원 몇 명이 갑자기 일어서서 준영이 앞으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준영 대표님, 저희는 인품이 나쁜 대표님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사원증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어서 몇몇 직원들도 따라서 사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준영이와 몇몇 망설이는 베테랑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준영이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유정아, 미안해. 네 구상을 훔치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비방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회사도 너에게 돌려줄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저는 그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없었고 그저 끝없는 감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었던 중마고우는 결국 욕망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준영아, 너무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단순히 창업 구상만이 아니야. 우리 십수년의 정과 내 명예까지도. 이 모든 것은 네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겪는 모든 것은 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너는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민주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 가요. 이곳의 일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씨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영이는 여전히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는 이제 초라함과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회사를 나오자 햇살이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6년의 앙금이 마침내 오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일의 전개는 민준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산업협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준영이의 창업구상 절도와 타인 악의적 기방 행위를 폭로하고 그를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모든 협력사들은 그와의 협력을 중단했고 그의 회사 고객들도 대량으로 이탈했습니다. 자금줄은 꼭 끊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이 회사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사기 혐의로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심지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영이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하며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일단 입으면 다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을 잘 살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유정 씨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 고통과 억울함, 그 오해와 상처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저만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폭풍우가 지난 후 더 큰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성대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의 핵심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버질 로드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은 행복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래 좌석에 앉아 저를 보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병원비 때문에 애태울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도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인정과 자애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경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약 순서에서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정 씨, 유정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유정 씨의 간인함과 선량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유정 씨가 한 명의 작은 판매원에서 독자적인 팀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저는 유정 씨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지하며 모든 풍파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고마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남은 평생 동안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함께 가꾸며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반지를 교환할 때 아래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왼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소속감에 젖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생겼고 진정으로 저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와 민준 씨는 바닷가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집착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민준, 만약 그때 제가 민준 씨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준 씨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설령 시간이 되돌려진다 해도 유정 씨는 저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유정 씨의 능력과 성실함이라면 제가 없었더라도 분명 잘 지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에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인연이었습니다. 저와 준영이는 결국 가치관이 달랐기에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 씨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서로를 지지하는 결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의류 브랜드는 점점 더 발전하여 15개 지점을 열었고 자체 디자인 팀을 구성하여 많은 인기 있는 스타일을 출시했습니다. 회사도 저의 노력 덕분에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사장님은 저를 마케팅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더 많은 주식을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업도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의 건설 자재 회사와 저의 의류 브랜드는 심지어 크로스오버 협력을 진행했고 그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업무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팀을 이끌고 지방 시장 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저와 준영이가 자란 작은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네 의류 브랜드 정말 잘 나가더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 아주머니 과찬이세요. 아주머니는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해. 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준영이 기억하니? 듣자 하니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후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대. 힘들게 살고 있더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준영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겠니? 장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감옥에 간 후로는 아내도 이혼하고 아이들도 데려갔대. 지금은 혼자서 매일 채소를 팔아서 잔돈푼이나 벌며 살고 있어.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못한대.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탈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영이의 결말은 그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었죠. 그가 그때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했다면, 지름길로 가서 남의 성과를 훔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의 눈이 멀어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고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매우 행복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 있고 건강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떠날 때 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그때 내가 너를 돈만 밝힌다고 오해했어. 지금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 너는 좋은 아이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차가 작은 도시를 벗어날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청춘의 아픔이 담긴 이 도시를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 씨는 이미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했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나 잘 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품에 기대어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을 보며 마음속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준영이는 한때 기세등등했던 젊은이에서 몰락한 중년 남자가 되었고, 저는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작은 소녀에서 사업과 사랑 모두를 이룬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6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때의 가난한 젊음을 업신여기지 마라는 말은 어쩌면 듣기에는 거창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성실한 노력,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과거의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지나간 예술이 되어 세월 속에 침전되어 제가 성장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삶은 어쩌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6년 동안 가장 크게 깨달은 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